오늘 또 저희가 뉴스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네. 근데 네. 이거죠. 네. 지난달에 네. 그렇게 기다리던 법인 주택 매도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정부에서 의도를 한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렇죠. 근데 쏟아졌는데 개인이 다 매수. 네. 아, 이게 네. 제가 이거 왜 하냐면요. 네.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일단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법인들이 보유세가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 작년에 617, 710 이걸 통해서 사실상 법인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는 사망 선고에 가깝게 내려졌는데. 그러니까요. 네. 종부세가 6%가 기본공제 없이 그냥 그대로 박히잖아요. 네, 그 가격 그대로 6% 네. 그대로. 그러니까 한 10년 좀 가지고 있으면 그냥 건물 가격이 그러니까 그 주택 가격이 내가 다 산 녹는 가격 거죠. 다 녹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취득세도 12%를 냈으니까. 그렇죠. 네. 10년 지나면 그 모든 게 사라지는. 네. 10년 동안 60% 오르면 똔똔. 아, 그렇죠. 네. 10억 주고 산 게 10년 뒤에 16억이 되면은 네. 똔똔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진짜 어려운 네,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당연히 그건 예측된 수순이었는데. 맞아요. 그게 시장 충격을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게 말씀하십시오. 시장 네. 충격을 줄 거다.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네. 뭐 그렇게 안 됐다. 충격이 없었던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사임당님이 너무 설명 잘해주셨는데 아마 아예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네. 내 집 마련이나 뭐 이런 거를 해야겠다고 평상시에 고민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인 물건 나오겠다. 기다려야지. 네네. 그리고 내년 6월이 되면 법인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거니까 6월 직전에 나오는 거 급매물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대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법인 물량이 나오면 그렇죠.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네. 근데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예측을. 그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기사를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 화면 한번 보면은 네. 지금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2.4%가 개인이 매수했고 그렇죠.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결국에 법인이 매도한 주택은 법인이 사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지금 법인이 내놓는 이유는 법인으로 보유하기 어려워서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물량이 소화되는 거는 개인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통계의 92.4%로 나온 거고 무려 건수가 5만 건이 넘어요. 5만 호가. 근데 이 물량은 사실 시장에 충분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충격을 줄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너나이님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영끌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영끌하지 말라는 얘기가 사지 말라는 얘기랑은 또 같은 말은 아닌 거잖아요. 완전 다른 거죠. 그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메시지가 오해될까 봐.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끌하지 말라는 거는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끌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도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1주택이라는 거는 자본주의에서는 중립 포지션이에요. 중립 끼워 놓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뒤로 가지 않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1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로드맵은 내가 원하는 곳에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30대가 어디 있겠어요. 없죠. 네, 없죠. 근데 그렇다고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것처럼 법인 물량 나오면 집값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오히려 물량 다 빠지고 지금 매물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니까 그건 내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없애라는 거예요. 2주택 포지션으로 올라가면서. 네. 제가 너나이님이 그때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줄어드는 시점에 계속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줄어드는 게 있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게 시장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줄어드는 시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방이랑 서울 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시점이 있고 그렇죠. 평형과
평형 간의 네, 격차가 격차가 줄어들 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강세장일 때 줄어든 경우도 있고요. 네. 약세장일 때 줄어든 경우가 있고 평형별로.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시점은 도저히 어떻게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게 그래서 그때 예. 분위기 지역에 따라 다 달라요. 예.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 기회를. 그거는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네네. 관심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주변에 뭐 내가 누구랑 어떤 뭐 예를 들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네. 대학교 다니는데 연애를 해요. 네. 내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그 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아예 무관심해. 뭐 연애도 아니면 뭐 취업을 한다거나. 네. 취업하는 것도 취업 시장에 관심이 있어야 네. 좋은 면접 기회 같은 게 왔을 때 내가 그걸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막 되게 하드하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런 방송 꾸준히 보시고 신문 기사도 꾸준히 보시고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그 기회를 잡게 돼 있는 거니까 네. 저는 그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에서 말씀드릴게 네, 화면 그런 보시면요.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거 서울경제 기사인데 풍선 효과에 고양 덕이 이쪽 네. 고양 덕이 지구죠. 네, 그렇죠. 거기가 10년 만에 분양가를 넘었다. 10년 만에. 와. 네. 아, 진짜 멋있는 단지네요. 네, 멋있어요. 네. 신동아 파밀리 옆에 아이파크 있고요. 덕이 지구 아파트 값이 네. 10년 만에 분양가를 회복했다. 네. 7억에 분양했던 게 네. 이제 다시 7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사실 여기를 네.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지난 그 상승장 네. 2013년 4년부터 시작된 네. 거의 이제는 뭐 8년 정도 된 상승장을 그냥 계속 보고만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거는 부동산 공부에서 가장 좋은 건 네. 먼저 책을 일단 좀 봐서 무슨 말인지는 대충 이해를 해야 되니까 뭐 전세가율이 뭔지 그죠. 뭐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뭔지 뭐 이런 거는 알아야 알아야죠. 되니까 예. 그 책을 통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 제일 좋은 건 사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사이클 이런 것도 중요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건 그 어떤 사례를 통해서 아 이런 경우엔 이렇게 되는구나. 좀 전에 신사임당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게 붙을 때 갈아타는 게 좋네. 어. 이런 사례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네. 그거를 내가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걸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그걸 해드리려고 이 기사를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이 기사를 보면 제가 요거는 지도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잠시만요. 네. 네. 자 일단 네. 자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는데 네. 여기 이 덕이 지구가 어딘지를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네. 서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이렇게 있고요. 네. 그러면 이쪽에 보면 일산 서구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가 파주 운정이에요. 야당동 쪽. 네, 네. 그러면 여기입니다. 여기. 아. 여기가 이제 덕이 지구. 네. 네, 덕이 지구예요. 그러면 이걸 제가 찍어 놓을게요. 뿅 이렇게 찍어 놨습니다. 그럼 위치가 대충 보이시죠? 네. 이제 서울이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경기도인데 수도권의 중심지라고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외곽 쪽에 네. 있는 단지죠. 이거는 2011년에 분양을 했어요. 네. 2011년에 분양을 했고 이거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제가 아파트 실거래가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사진 파일 보내드렸거든요. 아, 예. 네. 잠깐 화면 좀 전환해 주세요. 네. 예. 지금 미리 캡처를 해서 보내주신 네. 자료를 그렇죠. 네,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여기가 해볼까요? 네. 화면이 깨져서. 좋습니다. 네. 네, 잘 보이네요. 여기가 덕이동 이제 좀 전에 신문 기사에 나온 아파트 10년 만에 분양가를 회복했다. 네네. 그럼 10년 만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네. 여기 이렇게 10년 전에 요 가격이었다가 네. 34평 기준으로 이게 2011년 입주거든요. 네. 네, 입주하고 그 다음에 바로 12, 13년에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요 기간 동안 거래가 없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안 좋아요. 아. 그러다가 이 시기가 전세 대란이었어요. 지난 수도권 시장의 전세 대란. 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지금 다시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컸어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점점 좁혀져요. 그러면서 전세가가 밑에서 막으니까 매매가가 더 못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 시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셨겠죠. 이분들은 왜? 2015년, 16년, 17년, 18년 전부 다 내 앞에 있는 애들은 또 올라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내 것만 안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 멈췄는데. 네.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점에 싸지 않은 시점에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네. 내가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수한다고 하면 10년 가면은 내가 꼭지를 잡아도 이 가격은 회복한다. 지금 보셨죠? 네. 그렇죠? 그 두 번째는 그 꼭지를 잡아도 10년을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상황에 집을 사야 된다. 내가 그 타이밍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영끌이 들어갔다. 네.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를. 고통이죠. 네. 근데 영끌이 아니라 내가 영끌하지 않고 샀다.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샀다. 네. 그러면 이거를 10년을 기다릴 수 있다는 컴퓨터 거죠. 화면 보여주세요. 네. 그 지금 만약에 이 시점에 영끌을 해서 샀으면 이때 됐을 때 못 누군가에게 견뎌요. 뺏겼겠죠. 뺏겼겠죠. 근데 이때 또 되게 재밌는 거는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한 요 정도 나는 거예요. 한 6천, 5천? 네. 네. 세상에. 그럼 이 시기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영끌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전세가율이 높은 걸 사는 게 가장 안전하다. 네. 왜? 가격이 빠지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시기에 오히려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시기에 집을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끌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와요. 네, 와요. 근데 제가 내 집 마련 하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시기가 되면은 집을 또 못 살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집 사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네.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겠지. 미쳤어? 지금 집 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항상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뭘 반대로 생각해야 되냐? 지금 여러분들 현금이 쓰레기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맞아요. 그럼 현금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집을 왜 사? 미쳤어? 라고 할 때 집 사는 거예요. 지금 현금 쓰레기야. 미쳤어? 지금 은행에 넣어놓으면 얼마나 된다고 그걸 들고 있어. 빨리빨리 주식 부동산 해야지. 라고 할 때 현금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인식이 지금 팽배하잖아요. 그렇죠. 인플레가 올 건데 네, 그렇죠. 현금을 들고 있는 건 바보짓이라고. 네. 근데 이게 3년 전 4년 제가 수도권 하락장에 수도권에 투자할 때 그때 그런 얘기 엄청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2018년에 지방 다니면서 지방 투자할 때 거기 가면은 진짜 분위기 완전 아사리판이거든요. 매도자들은 못 팔아서 안달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대중과 반대로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책이나 어떤 격언이나 이런 뭐 투자 대가들이 얘기하는 격언이나 이런 걸 많이 보실 텐데 거기에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팔아라. 그죠.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 반대로 얘기하면 현금이 지금 제일 싼 때네요. 네.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공포. 네. 현금 가지고 있으면 밥보다 할 때 현금 보유를 늘리는 게 제가 사실 여러분 그래도 투자를 좀 했잖아요. 네네네. 이 시장을 계속 바라봤고 자산 시장을.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물론 현금을 그냥 마냥 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무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신용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신용을. 다 곳간에 있는 거를 다 갖다 부어놓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그래야 좋은 시기가 왔을 때 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10년을 버티면 결국에 수도권은 회복한다. 라는 거고요.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락이 왔을 때 갈아타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아파트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할게요. 제가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세 개의 단지를 비교한 거거든요. 이 빨간색이 좀 전에 나왔던 그 덕이지구의 일산 하이파크시티 4단지 신동아 파밀리에고요. 이 파란색이 대흥 태영 아파트입니다. 마포에 있어요. 대흥역 아래쪽에 굉장히 대단지로 있는 구축 대단지인데 선호도가 높은 단지고요. 그리고 그 위에 까만색은 송파 가락동에 있는 삼익맨션이에요. 굉장히 좋죠. 그럼 이거의 입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레벨은 당연히 송파가 제일 위고요. 그 다음에 마포, 그 다음에 이제 일산인 거예요. 자, 여기
이 아파트가 2011년에 입주했을 때의 가격을 보십시오. 거의 비슷했죠. 네. 근데 이때 가격이 떨어지고 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침체장인 거예요. 이때 2012년, 13년, 14년 이때 가격이 왜곡되면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붙어 있죠. 예. 그러다가 상승장이 진행되면서 좋은 데부터 먼저 많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어디나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데는 안 떨어진다. 안 좋은 데만 떨어지는 거다. 한번 화면을 다시 볼까요? 송파가 좋잖아요. 이때 벌어졌죠. 가격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마포는 오히려 버티는 거예요. 이때. 근데 이게 많이 떨어집니다. 왜?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가격 수준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안 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송파랑 마포랑 붙었었는데. 붙었었죠. 그리고 지금 이게 다시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마포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근데 송파는 더 간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락장에 거래가 되나요?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다 실거래입니다. 그죠. 이거 아파트 실거래가죠. 왜 그러냐. 제가 그래서 아파트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팔리거든요. 다 거래가 되는 시장이에요. 근데 하락이 오면 거래될 놈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래될 놈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택 상품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파트. 아파트 안에서도 신축, 그다음에 구축 이런 식으로. 또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1층 뭐 저층이나 이런 데보다는 중간층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 근데 좋은 걸 하겠다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러니까 이게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붙는 시점이 나오잖아요. 이제 전국으로도 봤거든요. 그 진짜 그게 맞나? 왜냐면 붙는 시점이 없다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붙는 시점이 없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들어보기만 했고 방송에서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 그래? 하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지역별로도 붙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요. 그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마치 가르쳐 주는 것처럼 지금이야. 지금이 기회야.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거를 실제로 이거를 급지를 갈아탄다라는 게 말이 될까? 말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클래스는 영원하다. 영원하죠. 그런데 영원한데 가격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더 좋은 거랑 클래스가 좀 약간 비슷한 거랑 가격이 붙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월급을 열심히 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랑 붙었을 때 나의 무언게 얘가 파워가 세지는 시점이 있어. 얘가 현금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시 자산 디플레가 올 때. 그게 하락장이죠.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보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얘가 붙건 벌어지건 비싸. 붙건 벌어지건 비싸고 또 하나는 내가 주택 매수를 안 해보면 내가 내 집 마련이 안 된 상태면 주택 하락장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집을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남들이 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금 들고 있는 게 불안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현금 쓰레기야라고 말하니까 옆에서 자꾸.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럴 때 반대로 봐야 된다. 자본주의에서 투자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혹은 자산을 통해서 내가 내 자산을 불리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러면 남들이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무리할 시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 이거를 하면서 상담을 들으면서 진짜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붙는 시기가 있구나. 있죠. 평형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전세 매매도 그렇고 다 이게 그 시장이 알려주는 시기가 있구나. 그러려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도, 16년도에 수도권 쌀 때요. 그때 마포에 있는 아파트랑 부산 그 사직동
네. 물론 사직동 좋은데요, 부산에서. 네네. 근데 마포도 좋은 데잖아요. 그죠. 가격이 사직동이 더 비쌌던 것도 있어요. 같은 연식 같은 평형. 그러니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근데 네. 그때는 부산이 상당히 상승장을 오래 탔을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 싸졌던 거예요, 그때는. 네. 마포 아파트가 2억대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보면서 느낀 게 네. 지금 얘기해 주셔서 그런 건데 저는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네. 강남에서 시작해서 네. 그게 많은 상식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강남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온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은 네.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네. 지방에서 먼저 불장이 시작되고 네. 서울이 나중에 끌어오르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네. 걸 알게 됐고 그런 게 서로 붙는 시점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디커플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네. 수도권 지방 디커플 이런 말을 좀 보시게 될 거거든요. 예. 그 디커플이라는 게 커플은 같이 가는 게 커플이죠. 네. 디커플은 반대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고 내리고가 반대인 네. 거죠. 근데 그 반대라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생기는지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고 네네. 하여튼 서울과 다른 지역 간에 디커플이 있고 또 네. 지방도 지방 나름이에요. 예를 들면 네. 대전은 2018년부터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대전에 있는 되게 메인 단지들 같은 경우 2016년부터 올랐어요. 근데 본격적인 상승은 2018년부터 대전은 올랐는데 그 부산 같은 경우에 2018년부터 떨어졌었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부산이 대전보다 싸졌었어요. 최근까지. 네. 근데 최근 1년 동안 물론 임대차 입법의 영향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왜 떨어졌었냐면 부산 같은 경우는 입주가 많았거든요. 근데 입주가 서울 수도권에 2018년 외곽에 입주가 있었던 것처럼 외곽에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정비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동래구, 연제구 같이 부산의 센터 지역에 입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부산이라는 도시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대전보다 싼 거예요. 네. 신축 아파트가 4억 막 후반 5억 이랬으니까. 네. 비교적 상급지에 있는 네네네. 신축 전용 8사가 5억 정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내 집 마련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뒤풀이 같은 걸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코로나 없을 때라. 네. 근데 부산에서 오신 수강생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집을 사도 되냐. 왜냐면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부산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싸고 네. 지금 만약에 본인께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좋은 걸 사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일 좋고 제일 새 거를 사라. 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남구에 있는 대형 푸르지오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5억 2천인가에 매수를 하시고 저한테 메일을 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11억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 주셨을 때, 저 사람은 전화 받으면 막 저기 얘기해도 얘기하고 저기 얘기해도 얘기하고 이러네. 그거는 뭐냐면 제가 부동산을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는 데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네. 그래야 그걸 움직임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저는 부동산이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게 코스피 지수처럼 다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달라요. 아니에요. 네. 그거를 네. 정의하자면 권역이라고 하는데 네. 같은 권역 안에서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네. 상담을 해주시는 내용을 듣고 확인을 해본 거죠. 왜냐하면 너나이님이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증을 해보려고 가입자들하고 그거 하는구나. 어떤 거? 아니야. 아니. 농담. 네. 왜냐면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듣고 검증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데가 진짜일까? 네. 그래서 봤더니 마치 알려주듯이 다른 나라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되게 좁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진짜 우리나라 되게 좁고 다 서울 오르는 거 부산 사람도 다 알고 서로 뉴스를 다 아는데 뭐 YTN 서울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다른 나라처럼 움직이던 때가 있었고 또 다 전국이 이렇게 움직이던 때가 있었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시장을 계속 봐야 된다. 계속 봐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좋은 선택을 하기가 되게 쉬운데 내가 이거 관심 안 가지면은 그냥 훅훅 놓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 제 영업 비밀인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그런 거 좋죠.
오늘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네. 5,100분 벌써요? 정도인데 이 5,100분께서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네. 오늘 영업 비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한 번씩 대단하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얘기해 주시죠. 그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잡힌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저도 들어봤어요. 네. 근데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말이. 네. 저 모르겠어요. 저는 네. 금리를 올리는 세계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거는 이 권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권역 간 차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서울에만 금리 올릴 수 있나요? 아니죠. 일단은 금리라는 개념은 네.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클로즈드 시스템이잖아요. 네. 닫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변경하면 서울이든 제주든 울릉도든 네. 강릉이든 다 똑같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은? 다르죠. 그러면은 금리 하나로 주택 가격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인식들이 너무 팽배하다는 거죠. 아. 하나 금리 올리면 집값 잡히겠지? 근데 금리를 올렸을 때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네. 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거 집값이 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무의식적으로 들어요. 보다 네. 보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전혀 드리지 않는 이유는 네. 전망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네. 왜냐하면 금리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이야 뭐 지방이 최근 1년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2019년까지만 해도 지방에 막 죽겠다고 하는데 많았어요. 예. 근데 거기는 저금리인데 왜 그렇게 집값이 떨어졌을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누군가의 말을 철석같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신사임당님처럼 예, 제가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네. 그래서 네. 검증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채팅방에 또 이제 어떤 분이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그쵸. 그래서- 물론 영향은 네.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건 네. 다른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니다. 네. 그렇죠. 네.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맞아요. 되게 재밌는 게 네. 또 이게 진짜 참 부동산 얘기 참 재밌어. 그러니까 금융은 그러니까 네. 돈은 강릉에 있어도 10,000원이고 서울에 있어도 10,000원이지만 네. 집은 강릉의 집이랑 서울 집이랑 또 다르니까. 또 달라요. 네. 그거는 그럼 그걸 왜 그러냐? 저한테 네. 그럼 너나이는 도대체 집값은 뭐가 결정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네. 여러분들 마음, 제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되게 골 때리는 얘기잖아요. 네. 뭐냐면 항상 사후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집값이 왜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고 네. 하는데 그리고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갈까? 그러니까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네. 되게 재밌는 건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른다. 왜? 사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르니까. 자, 네. 그러면 만약에 어느 순간 어떤 변곡점을 맞이해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서 네. 사람들이 집값이 이제 집값 떨어질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시장에. 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사후적으로 이런 해석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네. 뭐라고요? 보유세를 올려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네. 너무 느끼는 게 네. 주식 중에 현대자동차라는 게 있잖아요. 네. 또 다 알겠지만 네. 현대자동차 굉장히 막 그런 거였거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진짜 많이 올랐죠. 제조업 시대의 그렇죠. 그런 거다. 예, 예. 뭐 이제 이런- 갔다. 예, 그런 예. 거였는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그 전에도 현대자동차는 수소차도 하고 아이오닉 5도 발표하고 그렇죠. 다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심리가 확 살아나면서 예. 뭔가가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비단 주식뿐만이 아니라 네. 주택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일 것 마찬가지예요.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뭐 달러에 대한 심리. 예를 들어 지금 달러를 산다는 건 진짜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코로나 처음 터지고 막 달러 1,300원 갈 때 네. 그때 달러 수합 안 되면은 우리나라 뭐 망하니 어쩌니 그때의 심리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게 불과 한 15일 사이에 그렇죠. 생각이 확 바뀌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예측하려고 하는데 네. 이건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절대 맞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제 주장이에요. 네. 투자판에 시간을 두고 보고 있었던 사람의 주장인데 네. 저는 어떤 그런 물론 영양들이 판을 깔아줄 수는 있어요. 예,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먹게끔 판을 깔아주는 요소들은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부동산에서 가장 큰 요소는 수요와 공급이라 생각하는데 네네. 그런 게 있지만 결국에 이 정도까지 장이 진행되면 사람들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 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뭘 봐야 되냐 우리는 펀더멘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봐야 되는 거죠. 예측이 틀렸을 때도 최소한의 복구가 가능한.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늠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부동산에서 저는 전세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예측이 틀렸을 때도 버틸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것이 이제 영끌했냐 안 했냐. 그렇죠. 그게 개인의 영끌의 입장에서 기준인 거죠. 그렇죠. 그게 영끌의 기준이에요. 내가 틀려도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의사결정하는 순간 코너로 몰린다. 즉 이 주택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진짜 힘들어진다. 그런 의사결정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거죠. 네네네.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